최근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NBA 2012년 이때 이제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력 이제 예비량을 늘리겠다고. 근데 그 7개를 짓게 돼가지고 이게 17조 원 규모로 이거 7개를 짓고 있어요. 지어가지고 이게 궁금하시죠? 예.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요? 그 한국전력은 그 노르웨이 연기금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기는 좌초 자산이 많다. 인도보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좌초 자산이 그 에너지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류가. 에너지 좌초 자산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분들은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되겠냐? 되겠냐? 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1부만큼 재미있는 2부가 있다?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2부 내용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또 미리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이미 좋을 거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고,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죠? 예, 저도 뭐 매일 보는데 구독 버튼 안 누르는 채널 있어요. 하지만 대들기는 좀 눌러주시면 4차 언론혁명에 댓글 같은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뉴스 기사 뭐 제목을 보면 그렇지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찮아서 기사를 정독하기는 좀 힘든 그런 내용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이런 코너 있었나요? 있었어. 처음 보는데. 있었어. 자, 여러분 그 탄소 중립 들어보셨으니까 벌써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려는 분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가지고 빙하가 녹아 우리가 다 물에 담겨 죽는다는 이거 아시죠? 이게 뭐냐? 이거 온실효과. 뭔 이펙트? 온실 이펙트. 온실 효과를 영어로 하는 그거잖아.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 이펙트 그래.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무슨 말이야? 이거 일부러 온 거 아니지? 이거 아니 준비한 거 아니야? 비닐하우스 아니 비닐하우스 이펙트가 뭐야? 비닐이 영어가 비닐 영어야. 비닐 영어지. 근데 비닐하우스. 바이닐하우스 이펙트. 그치 그렇게 읽어야지 그럼. 이건 좀 약간 부끄럽다. 얼굴 좀 빨개지면. 그래요. 그린하우스 이펙트. 네. 그래서 여기서 요 탄소 중립이 뭐냐면 탄소가 뭐 좌파 우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배출한 만큼 또 우리가 이거 잘 처리를 하고 흡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야 온실효과를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우리 자식 손자들도 손주를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화입니까? 네, 과학자들이 실화라고 하니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다 이제 지키기로 했어요. 물론 트럼프는 난 안 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갔죠. 근데 이 우리나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뭘 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 알아야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기가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탄소 불량 국가 한국의 내일 없는 경제라는 기사를 쓴 경제 전문 기자 꿈나무 경제부 서영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째야?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해주세요. 네, 경제부에서 금융 취재하고 있어요. 서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시경제 전문 기자. 거시경제 전문. 꿈나무. 예비. 그러면 미시경제에 김 원장이 있다면 아니 그럼 박대기. 아니지. 박대기. 저번에 불렀잖아. 미시경제에 박대기가 있다면 거시경제에는 서영민이 있다. 그러면 영광이죠. 그게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아니 박대기 기자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기자고. 저는 그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기자인데. 지명도와 실력은 좀 그럼요.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선배지 않습니까, 박대기 기자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쪽 전문 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알려면 이제 서영민 기자 KBS에선 그나마 제일 잘 아는 그런 기자가 될지도 모른다.
노력한다. 그러니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꿈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게 우리나라가 일단 불량 국가라는 거잖아요. 이 로그 스테이트. 네. 로그 스테이트는 우리 부시 형이 북한을 칭할 때 로그 스테이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사실은 이게 사실 경제부 문제냐? 제가 이거 리포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경제부에서 그걸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탄소 배출이라는 게 경제 활동을 하면 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피케티 아시죠? 피케티가 토마스 피케티. 네. 토마 피케티. 토마스는 기차고. 그 양반이 탄소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소득이 10% 늘었다면 당신이 탄소를 9%만큼 더 배출했다. 요런 게 이제 전시용 지식 중에 요게 소개팅용 지식 하이 레벨이죠. 하이 레벨. 요 정도. 당신은 소득이 10%면 당신은 탄소를 9%나 더 쓴 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다 일정 부분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특히 더 죄인이다. 우리가 더 죄인이다. 네. 불량하다. 네. 근데 일단 얘기했지만 막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퍼센트 막 이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 특히 그 태양광이나 풍력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보는데 친환경 에너지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엄청 낮아요. 2점 몇 퍼센트. 다른 나라에 비해서. 2점 몇 퍼센트. 그런데 제가 TV 리포트도 했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예요. 그리고 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제일 앞서 나갔는데 이 나라들은 그 딱 요 두 가지 풍력과 태양광 요게 28, 9% 거의 30%입니다. 와 진짜 많다. 중국보다도 낮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기사에서. 그건 좀 우리가 그쪽으로는 되게 그동안 투자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중국이 뭔가 지구의 환경을 지금 다 오염시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총량으로 보면 엄청 많으니까. 어쨌든 재생에너지 비율이 중국보다 낮다는 건 중국보다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도 한 8%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비율을 그렇죠. 비율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의 전력을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보기엔 진짜 양아치인 거죠. 그 탄소 최소한 노력도 안 하는 거죠. 네. 작가님 평소 이런 이슈 관심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는 게 없어서 안 보여요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러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작가님 관심 생기면 서영민 기자 생긴다고 하지 않을까요? 안 생겨도. 작가님 솔직한 거기 때문에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정윤 기자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일단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자, 이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이토렌트에 나오로님이 중국, 미국이 1위, 2위인데 왜 7위인 우리나라를 불량 국가라고 하냐? 니네 하면 로맨스 우리 하면 불리냐? 이렇게 분노하신 분이 계셨고 다음에 워레니님이 야 탄소 배출량 중국이 100억 톤. 이게 탄소가 100억 톤, 한국이 7억 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7%인 거예요. 아무리 한국이 줄여봤자 중국이 저 모양이니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더 되냐라고. 야 중국을 욕해야지 왜 우리나라 불량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탄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약을 체결하고 트럼프가 그거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트럼프는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파리 협약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그 성장한다는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공장도 돌리고 자동차도 달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탄소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려고 한다면 성장을 드라마틱하게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나라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노력하는 나라들, 뭐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비판하는 걸 보면 이 나라들은 이미 탄소 배출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치. 그 얘기 많이 해요. 니네 개발할 때는 그렇게 다 오염시켜놓고 니네 마음대로 공장 돌려놓고 이제 와서 니네가 잘 살려고 하니까 우리 개도국도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 니네 따라잡으려고 하니 갑자기 사다리 걷어차기로 그렇게 배출
제한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사냐. 중국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냐. 니네는 다 해놓고 네. 우리가 멈춰놓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를 지금까지 줄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를 따지다가 탄소를 줄이지 못하고 이게 지금 한 50년만 20-30년만 더 이렇게 진행되고 탄소 중립을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다 따질 거 없이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구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듣고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 그래? 중국한테 줄이라고 해. 뭐 누구한테 줄이라고 해?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배출했던 나라들한테 책임을 물어. 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누가 제일 죄인이냐라고 하면 지금 잘 살게 된 나라들이 가장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많이 배출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유럽,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누적 배출량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고 석탄 태우면서. 네, 석탄 태우면서 시작된 얘기인데 중국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죠. 제가 이거 국제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겟마인더라는 사이트도 있고 Our World in Data라는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이런 곳에 검색하면 그래픽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데 그 기사에 인용된 것게 그 통계들이? 네, 기사에도 인용돼 있고 그리고 나는 저 형이 어디서 이런 걸 다 찾아왔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그린피스 한국에 계시는 김지석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연 온실가스 국장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분들은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중국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전체 27%를 혼자 배출합니다.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15%고 EU는 1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누적 배출한 걸 쭉 보면 미국이 25%, 유럽이 22%. 와, 둘이 절반을 했네. 네. 그리고 중국이 12.7%.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뭐 2%, 1점 몇 %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배출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구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6위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 50년만 더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유럽의 엔간한 나라만큼 배출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보다 미국은 우리보다 1인당이 많은데 중국은 우리보다 1인당 배출량은 적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 그런 건 조별과제라서 네. 점수 다 같이 봤는데 이미 이제 F로 지금 이대로면 F야. 맞습니다. 이대로는 F인데 단톡방에 애들 답을 안 해. 정확한 비유 같은데요. 네,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세영민 기자 앞에 지난주 나왔던 이호준 기자가 이제 문을 여는 리포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앵커멘트에 그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는 7억 1천 그리고 흡수하는 탄소가 4천만이래요. 그 탄소 중립이란 말 자체가 좀 넌센스인 수준인 거죠. 흡수라는 게 어떻게 흡수라는 거예요? 뭘로 흡수? 우리가 숨 쉴 때 흡수해? 뭘로 흡수해? 우리는 나무가 숨을 쉴 때 흡수를 하죠. 나무가 그럼 나무를 많이 심으면 흡수할 수 있겠죠. 근데 나무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 아닙니까? 지금 심어서 해결이 되기가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무서워. 이게 나무를 심어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탄소 포집 기술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탄소 그 거래를 하죠.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이것도 뭐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도 하지만 뭐 기업의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계속 이 정도 선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흡수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배출량이 많은 거죠. 흡수량에 비해서. 흡수량이 너무 적네요. 이 배출량이 많다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 자, 성공했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탄소 배출 많은지에 대해서 댓글 우리 정력 기자님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 랩소 DJ 조문성님이군요. 배웠죠? 이거 랩소디 그거 아니에요? 그 랩소디의 DJ여가지고 있다고. 응? 랩소디란 그룹이 있어요? 랩소디 J 아니냐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D를 소문자로 써야지.
그 일부러 이렇게 지으신 거죠. 랩소 DJ 그렇게 읽었잖아. 근데 이게 이 아이디가 웃겨가지고. 웃겨서 읽었는데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 찔렸구나. 내가 몰라였구나. 내가 또 뒤쳐졌구나. 이런. 내가 또 놀림을 당하는구나. 라고 잠시.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신 있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걸 재밌어 한 거잖아. 마음이 되게 좁아졌어. 되게 오래 하면 굉장히 예민해 나 지금. 랩소 DJ 조문성님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국가라 매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공장 돌리는 게 많으니까. 네. 뭐 철강, 조선, 자동차. 네. 이게 기본으로 우리 돌아가니까. 철강이 그렇게 쇠를 만들 때, 코크스. 철을 만들 때, 엄청나게 탄소가 많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화학공업, 중후장대형 산업 이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쵸.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가 탄소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아지고 이걸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1번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 탄소가스, 그 온실가스가 60%. 우리나라가 1인당이 아까 6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20몇위, 30몇위 될 거거든요. 그 뭐 자원부국들이 있으니까. 근데 2순위는 6인 거예요. 그 우리 위쪽으로는 거의 자원부국들밖에 없습니다. 1인당으로는. 그러니까 원자재가 안 나오는 나라 중에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제철도 하고 뭐 그걸로 자동차도 만들고 뭐 그 삼성전자 또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발전.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탄소가 엄청 많이 탄소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충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석탄이 40%입니다. 엄청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전문가들이 말할 때 그 단위 전력을 생산하는데 나오는 탄소 가스의 무게 그람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한 400g 정도 되는데 1kW시당 1kW당 400g. 네, 400g 정도가 나오는데 이 CO2 뭐 온실가스가 근데 이거 한 250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석탄은 850이 나온다는 거예요. 석탄 발전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석탄은 불을 때워서 그걸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거치잖아요. 물이라는 매개를 한번 거치잖아요. 그럼 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거죠. 뭐 사실 증기기관이야, 증기기관. 그 옛날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효율이 비슷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석탄 많이 떼고 있는데 이게 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뭐 태양광 비율이 극히 낮은 거. 산업에서도 그렇고 발전 구조에서도 그런데 노력을 안 한다. 아까도 이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제 TV 리포트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기사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입니다라는 게 주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라는 걸 단순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나쁜 나라가 불량 국가가 됐느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기사 쓰면은 꼭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댓글 달린 겁니다. 여기 KBS 유튜브 댓글 작가님이 읽으십시오. KBS 유튜브에 윌컴님이 원전 끄자마자 바로 탄소 배출량 올라가는 거 보소. 네이버에 디다 땡땡땡땡님이 그러니까 원전이 있어야지 제일 경제적이고 확실한 에너지원 아니야?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네. 이게 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때문이다라는 그 댓글 되게 많아요. 근데 원전이 효율이 훨씬 높나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네, 극히 낮아서 안 나와서 그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히 답이다. 부인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 과학적으로, 그 공학적으로 그 접근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쩌면 공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를 공격하라는. 근데 이게 저처럼 아주 잘 알지 않는 기자가 이게 그거 아닙니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왜 원전이 싸다는 얘기,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극히 일부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밖에 안 나올까. 힘 있는 얘기로. 지금 다른 나라 프랑스가 원전이 굉장히 많은데 줄여갈 거고 그렇죠.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도 지금 계속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친환경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좌초되고 있거든요. 비싸서예요. 원전의 발전 비용이 비싸서 이걸 감당을 정부가 감당해주지 않고 발전 회사한테 감당하라. 그러고 원전 너네가 지어서 그걸로 전기 팔아서 그거 해결해. 라고 하니까 도시바가 손을 들고 못하겠다고 하고 파산하고 정리한 거거든요. 거기에 한전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가 나오나 이거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가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에선 원전이 그 비용 차원에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너무 싸다. 너무 싸고 CO2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왜 비싸? 해외는 왜 비싸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에서 뭐 무슨 사람이 그쵸. 잘못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자연재해로 원전이 그 침해를 입었고 해일이 와서 뭐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 원전은 원래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식혀야 되니까 바닷가에 많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대부분 바닷가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비용으로 계산돼서 계산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력을 국가가 하잖아요. 네. 국가가 한전이 국가가 가장 많이 소유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고 외국인 지분도 제한이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한전을 통해서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한전이 또 빨리 짓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튼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계산된 단위의 원전은 싼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가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른 세금 문제나 아니면 발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 다 이렇게 고려해 보면 아니다 우리나라도 발전 비용이 그런 걸 고려하면 비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적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원전이 싸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도 논쟁적인 지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원전을 꺼리는 이유는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이유.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이거 걱정하는 이유는 인류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 안전이 걱정돼서 다른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원전이라는 다른 불안전 요소가 있는 걸 가져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는 측면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선 논쟁적인 측면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뭐 강한 어조로 주장하기는 좀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 취지의 댓글도 있어요. 네이버의 WJST 땡땡님이 원전이 무슨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줄 아시나? 탄소 배출 줄이는 사업 그리고 투트랙으로 원전 줄이기도 동시에 종용하는 이 국제 정세를 왜 못 읽냐? 이게 어떻게 탈원전 때문에 탄소가 늘어났다고 보냐? 라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탈원전과 탄소 배출이 동시에 가고 맞습니다. 뭔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고 어떤 안전에 대한 불안정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의 불안정은 뭔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뭔가 사고가 나면 바로 그 지역이나 큰 피해를 입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보이는 거고 이제 온실가스로 인한 문제는 되게 미래에 오겠지만은 잘 예측이 안 되지만 확실히 올 것 같은 거. 네. 약간 다른 종류의 리스크긴 한데 네. 두 개를 동시에 다 잡으려다 보니까 같은 측면의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저 위험을 끌고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전을 저도 댓글 보면 너무 원전 얘기가 많아서 네. 일리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이거 한 위험을 막겠다고 다른 위험을 끌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옳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랑 반대로 네. 저도 댓글 몇 개 봤는데 네. 우리 KBS 사이트에 별로 댓글 안 달리는데 성미 기자 댓글에 정부를 어떻게든 까고 싶어서 또 이런 걸 끌고 왔냐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부를 이제 욕을 하고 싶은데 서민 기자가 KBS가 이제 뭐 할 게 별로 없으니 그 댓글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량 국가라는 얘기를 하니까 탄소 배출 안 한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냐 뭐 그런 반대의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기사를 놓고 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으시죠. 이명박이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지어놔서 완전 망했지. 네. 최근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MB 2012년 이때 이제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력 이제 예비량을 늘리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있어가지고 원전은 좀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7개를 짓게 돼가지고 이게 17조 원 규모로 이거 7개를 짓고 있어요. 지어가지고 이게 17조 원 규모 그리고 또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아니 도대체 이거 뭡니까? 궁금하시죠? 예.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요? 네. 사실 뭐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하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걸 지금 또 짓고 있는 겁니까? 네, 7개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발전 용량이 원자력 발전소 7개에 맞먹습니다. 야, 아니 사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지금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걸 새로 짓는다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대체 이걸 누가 왜 시작한 겁니까? 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만 17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 이 사업이 재벌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4대강 사업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10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지어지면. 근데 이게 원래 석탄 발전은요. 공기업이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다 삼성이랑 SK 같은 대기업들에게 6개나 준 거예요. 7개 중에서. 대기업들에게 이걸 몰아주고. 그래서 이때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약을 걸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의 공정률이 취소, 그러니까 빨리 엄청 빨리 짓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우리 취소시키면은 소송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다 허가를 받고 한 건데 왜 갑자기 이거 취소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결국 7개 화력 발전소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맞아. 재생에너지를 막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이명박 씨 때 그 이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뭐 대기업들에게 준 거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결국 이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7개, 그러니까 총 사업지는 4개고 4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 한전 국가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하이브리드형, 나머지 하나는 완전 민간형. 근데 그렇게 해서 총 7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5개, 그러니까 이건 뭐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7개 중에 5개는 이미 90% 지어졌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짓는 속도가. 나머지 2개 지금 공정률이 30% 정도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부분은 이게 2016년, 17년, 뭐 18년 가면서 그때 뭐 지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 그 발전 계획에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이 정부 들어서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뭐 이미 석탄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섰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는 합니다. 반대로 원전처럼 지금 원전 그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진행되던 걸 멈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맞아요. 지금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는 뭐 그 자체 때문에 수사를 받는 건 아니고 중간에 뭐 문제 있다 뭐 이런 건데 여튼 굉장히 이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 것도 분명하긴 하다. 그런데 좀 이 정부 들어서 짓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좀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하는 분도 있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거 뭐 탄소 줄이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 배출보다 20%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 배출량을 이렇게 2020년에 이 정도 배출할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거기서 20%를 감축해서 5억 4천만 톤, 5천만 톤 정도만 배출할 거야. 지금 우리 7억이라고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7억이거든요. 7억 톤 자체가 7억 톤 맞나요? 하여튼 7억 톤 이 지금 배출하고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이 2009년에 예측했던 예상 배출량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줄이기는커녕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이게 작년에 줄었어요. 작년에 줄었는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엄청 심각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하면서 국내에서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은 화력발전소를 셧다운시켰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줄였는데 화력발전소가 셧다운됐으니 온실가스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줄인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 거라고 합니다. 올해도. 그래서 작년, 올해는 조금씩 줄었는데 이게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민망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 작가가 좀 경각심을 갖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7개 화력발전소 지금 지어지고 있고 약간 역행하는 거지만 MBT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를요? 탄소 배출을? 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급해요? 이게 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서점에 가보시면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뭐 흥미롭게 읽은 그 환경 관련 책을 보시면 모든 책들이 그 탄소 배출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우리한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은 이대로 가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한 0.8도 9도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되면 돌이킬 수 없어지고 2도가 되면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래서 2도나 1.5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 기후 온난화가 1.5도 내지 2도 정도가 높아지는 순간 인류가 멸종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그걸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인류가 멸종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쨌든 땅은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덥긴 해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류의 한 절반 이상은 해수면에서 뭐 해안선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고 뭐 바다 근처에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땅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주 여건이 계속 바뀌는 거고 인터스텔라처럼 농업을 시행할 수 없는 땅이 점점 많아진 인터스텔라 보시면 뭐 옥수수가 자라질 않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식량 문제 그리고 거주 문제 그리고 바다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 이상 티핑 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바다가 끓을 거래요. 녹아있던 메탄가스가 그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랍니다. 지금 그러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였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바다 생물도 다 멸종. 지금 이미 그 육지 동물들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의 결과 앞으로 한 50년 내에 20-30% 더 멸종한다고 해요. 얘들만 멸종할 거냐? 인간도 결국은 싸우다가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투모로우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정해진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지금 그 과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다행이라면 우리가 코로나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거대한 힘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게
그 코로나는 기후 변화의 프리퀄이다. 앞으로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닥칠 텐데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밖에 배출 안 하는데 중국, 미국이 줄여야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온다. 올해 상 받은 만평이 그 한겨레 만평 중에 지구가 입원해 있고 동물들이 둘러싸서 아유 왜 코로나 없었어 어떨 뻔했어. 지구가 쏜 상태 다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요거는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 2도가 넘어가면 그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이 지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난리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뜯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파리 협약 뭐 실제로 지키는 나라 없다면서. 제대로 지키는 나라는 없고. 트럼프 욕할 게 아니라면서. 트럼프 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관련된 이런 뭐 우리가 멸종할지도 모른다. 6번째 멸종이 그 인간세의 멸종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지구에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아마도 이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닥칠 멸종이 6번째 멸종이다라는 종류의 책도 있습니다. 6번째 제6의 멸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지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멸종이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진지하게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이미 서점에 가시면 많아요. 서현민 기자가 기력이 아빠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책만 봐요. 그래서 책을 너무 많이 봐. 넷플릭스도 많이 봐요. 그렇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작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관심이 가나요? 네. 정말? 네. 근데 약간 아닌 것 같아. 인터스텔라 들었을 때 좀 확 왔어요. 인터스텔라. 그렇지. 인터스텔라 된다. 그럼 바로 온 거지. 거기서 이제 초반부 깜깜하잖아. 깜깜하고. 괜찮아. 블랙홀 가면 돼. 거기서는 방법을 찾죠. 네. 우리도 찾겠지 뭐. 그리고 기술로 해결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학 맹신론자라고.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 리프킨. 넘어가. 네. 제레미 리프킨이 재미없단 쓴 말이야. 책 아시나요? 총균세. 그건 다이아몬드. 제레미 다이아몬드 그 아저씨는. 편집. 그러면 다이하드 3. 이름 편집 제레미 못하잖아. 아이언스. 3. 라이온 킹. 라이온 킹. 그린 뉴딜을 하자. 뭐 신재생 에너지 쓰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우리 기술 개발 더해서 탄소 포집 기술도 많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포집하는 기술도 하고 그리고 뭐 용광로 왜 그렇게 온실가스 많이 나냐 석탄 넣잖아요. 석탄이 C 아닙니까? C랑 산소가 만나면 CO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철할 때는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한 7분의 1이 포스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뭐 산업의 젖줄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산소를 쓰는데 지금 그러니까 탄소를 석탄에 쓰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 우리나라 뭐 탄소 중립 계획 발표할 때 보면 그걸 수소로 쓰자고 하거든요. 수소로 그러니까 탄소로 재련할 때 쓰지 말고 쇳물을 만들 때 수소를 넣어서 만들자라고 하거든요. 수소를 넣으면 C 자리에 H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CO2 대신 H2O가 나오는 거죠. 온실가스 대신 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스웨덴 이런 데서 좀 하고 있다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때 박대희 기자가 와서 수소도 친환경이 아니다 그랬잖아. 수소도 블랙 수소가 있고 화이트 수소가 있고. 이게 부생 수소 그리고 천연 수소. 그러니까 물에서 분해해내면 그냥 친환경이에요. 물에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데 물을 분해하는 데 쓰는 전기. 경제 전문 기자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실험만 하면 어려운 얘기를 해. 정말.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나냐? 그 전기는 어디 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으면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는 이 수소도 아닙니다. 그냥 원유나 뭐 메탄가스 이런 거에서 분자 구조가 CH 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H를 떼내는 거예요. 그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파괴하는 식으로 만드는 수소. 그렇죠. 지금은 이걸 깨끗한 걸 한다고 해봤자 여기서 이 환경 파괴된 거지.
이를테면 전기차는 친환경이냐?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 석탄을 떼서 나옵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석유를 그냥 떼는 게 네. 효율이 높다 오히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랙 수소니 무슨 그레이 수소니.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KIT8님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럼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오는데 현재 기술은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 이외에 수동적인 기술이 있냐? 그리고 LNG를 개질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배출 아니냐? 자, LNG는 또 화석 연료 아니냐? 이렇게. 박대기다 박대기. 요런 댓글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하려면 네. 일단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야 되거든. 땅덩어리가 네. 해야 되거든. 바람 불어야 되거든. 근데 이토렌트의 툴리우스님이 아니 자연적 환경이나 발전 특성도 안 알려주면서 친환경 발전 안 한다고 우리나라 억가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휴. 우리나라는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서 풍력 발전이 몇몇 지역 제외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문제면서 설치한다고 산을 깎아버리기가 문제고 지열은 아예 불가능하고 수력도 강수량이 여름에만 몰려서 여름에 장마가 와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을 이 토렌트가 어디예요? 이토렌트라는 왜 이런 글들이 올라와? 여기 올라와 많이 올라와요. 이 커뮤니티요? 네, 커뮤니티 이토렌트 커뮤니티. 자, 그리고 여기 KBS 유튜브랑 다음 댓글도 읽어주십시오. 작가님이. KBS 유튜브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님이 탄소 제로 하려면 국민들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동의할까요? 각 화력 LNG 발전소 매몰 비용부터 자동차 보일러 등등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영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발전소랑 자동차, 보일러 매몰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인데 이게 가능할지요? 했지요. 다음 것도. 다음에 한글 전도사님이 전기요금 대폭 인상 없는 탄소 중립은 말짱 거짓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네. 분들은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되겠냐? 핵심을 짚은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냐? 네. 뭐 기후변화 회의, 국가 회의 아니면 뭐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전문가분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면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기꺼이 이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미디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요? 급하다면 특히 에너지 정책 네. 같은 걸 어떻게 국민동의로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에너지 정책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디젤 요금을 올릴 때 그 상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테고 이 디젤 가격 못 올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상업용으로 쓰이지는 상업용 자동차의 대부분이 디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거든요. 그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거 가격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 그에 맞게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지원 비용이 들어가면 기술이 발전되고 그럼 효율이 좋아지고 재생에너지가 한 2025년쯤 되면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 단가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해서 쓰고 기술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일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더 써야 되고 더 지원해줘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써야 발전하고 발전해야 또 쓰고 그렇죠. 네, 맞물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대열에서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인 거죠. OECD에서 가장 거의 꼴찌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금 현재 배출량, 줄인 양 그리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려온 증가율 모든 지표가 거의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그 OECD에서 거의 꼴찌고 중국에 비해도 아까도 재생에너지가 한참 뒤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생각 안 했던 거고. 뭔가 이런 얘기 하면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라는 반응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돌아볼 여유가 된 게 얼마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 선진국 살아라고 생각하게 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고 네. 옛날에 그렇죠. 교과서에. 이제 중진국 뭐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약간 리딩하는 그런 컨트리이기 때문에. K 에너지 나와야죠. K
K 갖다 붙이면 되잖아. 재생에너지 국뽕 한번 또 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과 탄소 배출은 지금까지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과정에 탄소 배출이 나오고 탄소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성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던 시대를 살았고 앞으로 기술이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긴 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소비, 어떤 종류의 풍요는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자동차를 좀 덜 타야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야 되고 특히 타지 말아야 할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그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그 연료 1리터를 썼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자동차가 보통 한 10km쯤이라고 하죠. 근데 비행기는 같은 연료를 뭐 1리터를 써서 13m를 간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손 쳐도 비행기는 너무 많은 화석 연료를 소모하는 수단인 거예요. 연비가 개똥망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비행기 이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더 이상 너무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이것을 삶의 풍요로 여기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자가용을 많이 타는 습관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 근데 이게 과연 쉬운 얘기겠습니까? 되겠냐? 네.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비행기 타실 거잖아요. 볼리비아. 네. 대가리 박아.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지구의 사과에 네. 지구한테 사과가 있어요. 그 여기 뭐 그 데이터 아까 데이터 사이트들 찾아보면 그 비행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라고 그 뭐 에어 에이비에이션 뭐 이거 많이 하는 나라들을 지도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지도 영역 표시를 해요. 그 보면 미국, 중국, 유럽 뭐 하여튼 많이 가는 나라들이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요.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들입니다. 많이 이동하는 나라들, 비행기를 타고 원거리로 많이 다니는 나라들. 야, 이거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없다고 치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 지구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완화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비행기는 이제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비행기만 해도. 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가 안 좋으면 어느 정권이든 욕을 먹겠죠. 네. 경기는 늘 안 좋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개길 수 없다. 계속 개기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근데 그게 더 죽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KBS 유튜브 댓글 정유럽 기자 읽어주십시오. 백승진님이네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탄소 배출 불량 국가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고 산업이나 에너지 정책 구조 바꾸느라 시간 보내고 수출이나 경제 성장이 발목 잡히지. 요게 이제 약간 중기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온실 효과로 인한 이상 기후는 약간 네. 나중에 장기적인 거라고 하면은 중기적인 리스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파리 협약 같은 건 좀 더 빡세게 해가지고. 뭐 유로 5, 유로 6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네. 탄소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전 세계가 수출과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제를 조금씩 빡세게 조여 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준비가 좀 하던 국가들은 거기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알게 모르게 망신 좀 당하고 있습니다. 알게 좀 해주시죠. 네. 뭐죠 그게? 그 한국전력은 그 노르웨이 연기금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기는 좌초 자산이 많다. 석탄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걸 좌초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석탄 발전 같은 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거는 쓸모없고 사람들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이게 자산으로는 많이 잡혀 있을지언정 이게 쓸모없는 게 되거든요. 언젠가 좌초될 자산이다. 한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석탄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1,000억 달러였던가요? 하여튼 뭐 그 비용을 보면 인도보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좌초 자산이 그 에너지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류가. 에너지 좌초 자산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네. 그래서 한전 주가가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예전에 한 30% 정도 보유도 했었는데 지금 16% 보유하고 있어요.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꼭 이게 에너지 문제, 석탄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튼 한전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그리고 뭐 환경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망신을 베트남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출한다고.
베트남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14개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랑 한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들이 석탄 발전을 수출하지 마라. 기후 악당이다. 그 한전 외벽에다가 기후악 밤에 빛을 쏘는 겁니다. 그 기후 악당 수출하지 마라. 뭐 석탄 발전 수출하지 마라. 그런 활동하면서 뭐 국가에 서한을 보내고 국제 투자자들이 이런 거 수출하지 마라. 석탄 발전 줄여라라고 권고문 주면서 뭐 해결해 보라라는 종류의 서한도 보내고 OECD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한국 경제 그 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환경 섹션도 있어요. 한국은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미흡하다. 네, OECD에서도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노력이 미흡하다. 네. 근데 왜 이런 걸 우리는 몰랐죠? 보도를 안 하나 봐. 저희가 몰랐고 저희가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졌겠죠. 우리나라 기후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일하는 지금 홍콩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박유경 이사인데 그분이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일한 지가 한참 됐어요. 이분이 저희 이번에도 그 이호준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10년, 11년 전에 이미 이제 해놓았던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를 어느 시점에 이제 저희 소위 말해서 투자부께서 지워버리려고 했거든요. 매각을 하려고. 매각이 안 됐어요. 매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석탄 투자를 해서 이 석탄 투자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제값을 팔고 이 투자에서 나간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프로젝션인 거죠. 이 프로젝션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프로젝션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기후변화 악당국이에요. 근데 그런 오명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 배출 증가를 이것을 멈추지를 못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석탄 투자를 하고 이 간극을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줄여야지 안 그러면 진정성, 대한민국 정부가 진심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Climate Action 100 Plus라는 전 세계적인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있거든요. 한국만 없어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홍콩 기관 투자가들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뭐 일본도 있고 당연히. 근데 아시아에서 단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를 안 한 그 나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는 말 나쁜. 네. 우리나라는 도드라지는 기후 악당이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뭐 그분이 환경을 좀 더 많이 생각해서일 수는 있지만 이미 글로벌 좀 선진국의 연기금들은 우리나라처럼 아니면은 석탄 발전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들 아니면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 안 한 지 오래됐고 그 액티브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안 할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약하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행동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보자. 기업들이 결성한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참석 안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 감수성이 떨어지고 그 투자 차원에서도 이렇게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경 하니까 더 이상 환경이라는 말을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그 거대 연기금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고 블랙록도 올해 뭐 CEO 연례서한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환경단체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산운용사가
이 환경을 분명히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반응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석탄 연료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금융사들이 선언이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본 적 별로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작가님 이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 댓글 너무 공감을 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뭔가 늘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에서 뭘 바꾸고 갑자기 전환하고 이러다가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커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 네. 꼭 누가 뭐 특혜를 주고 막 이래.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금부터 사실 2050년에 뭐 이제 넷제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슬슬 사실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좀 핫하고 이랬었던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야 뭐 히말라야가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이제서야 좀 실감.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멈추니까 뉴델리 그 환경오염 심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데서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더라는. 인도가 좀 탄소 배출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뉴델리는 엄청난 곳이죠. 거기는 뭐 숨쉬기 어려울 정도라네. 네.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요 몇 년 사이 너무 나라가 뭐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늘 엄청나게 빠르게 다이나믹 코리아. 격변합니다.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가만있어 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들이. 50년 전을 생각해보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50년 전이면 완전 다른 나라잖아. 박정희 때야 박정희. 70년대. 우리나라 50년 전에는 탄소 배출 자체가 없었어요. 공장 자체가 없으니까. 50년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도 연대별로 쭉 보여줍니다. 1840년 정도부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가 많이 하는지를 쭉 보여주거든요. 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하얗고 빨갈수록 심한데 북한이 좀 빨개요. 그때 북한은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석탄 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하얗습니다. 우리나라는 빨갛죠. 뭐 경제 발전 결과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고 우리가 굉장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지각이 없다거나 개념이 없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무치뉴스 브리핑 할 때마다 한 얘기지만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고 정말 모든 제가 정치 얘기할 저희가 교수님들 늘 한 얘기가 한 나라에서 뭐 전쟁, 분단, 뭐 그리고 군사 독재, 민주화 이런 게 다 한 나라에서 있을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복잡하고 식민 지배까지 다 받고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문부신 경제활동 그래서 되게 경제학 정치학 교수는 되게 행복하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조금 좀 뒷전이 아니었나. 사실 유럽 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 분들은 뭐 배가 좀 부른 거 아닙니까 사실 걔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만 보면 그쵸. 할 만큼 많이 했어요. 자기들 할 만큼 하고 돈 시원하게 벌고. 근데 지금 유럽이 탄소 조정세라는 걸 한 몇 년 뒤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탄소 줄이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렇게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나라인데 너네가 안 한다. 그러면은 수출하는 거에 관세를 더 매기든지. 그 관세 있잖아요. 조정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세게 관세를 먹는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좀 우리 전 국민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이거를 해결해 갈 것 같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자, 작가님 다 들었는데 좀 관심 생겼습니까? 생기죠. 왜냐면은 바로 이제 저 밑에 애들 혹은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뭐 온도가 올라가고. 기상세대고 본인은 미래를 꿈나무라는 관심 없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차이 안 나. 우리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우리는 같은 세대예요. 가는 날은 비슷할 수 있어. 내가 손금이 엄청 길거든. 비슷하다고. 나도 길어. 내가 더 길어. 이 뭔 개소리야? 손끝 긴 선배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 손 긋지 마시라는 거. 우리 세대를 구분짓는 건 조금.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과하다. 엄청 반발이 커. 마음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정현욱 기자가. 여기서도 1대4로 맨날 탄압을 받고 있었어. 원래 마음이 좁은데
마음이 좁은데 네. 그걸 이제 안 그런 척 하다가 방송을 또 오래 하면 다 본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푹 찌르거든. 이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해결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좀 우리나라가 사실 환경 오염 특히 뭐 이 탄소 문제뿐이 아니다 무슨 뭐 오폐수 문제나 쓰레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저는 솔직히 뭐 중국도 저러는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약간 좀 도외시했던 건 사실인데 나 같은 놈들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바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구 멸망에 우리가 기여하는 셈이 되고 중기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왕따당할 수도 있다. 타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부터 이해됐거든요. 네. 자, 서영민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치트키. 늘 좋은 말씀. 누르면 좋은 말씀 나오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였고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고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100% 다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다음에 사기꾼. 여튼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이 보도를 보도본부에서 기획하고 지금 일주일 내내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KBS는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이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 수 있었고 아니 그 서영민 기자 리포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좀 놀라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라는 생각을 저도 취재를 하면서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반성할 구석이 많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데일리끼리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시게 됐다면 저희는 잘 안 하다가 이거 보고 하지만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원래 그런 생각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탄소 중립에 관심이 원래 탄소는 중립이어야 한다. 좌파나 우파가 아니고 그리고 뭐 일회용 컵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숨겨.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서영민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왜 안 해? 다음 주 방송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들으니까 어때요? 저요? 약간 멍 때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멍 졸라 때리고 제가 제일 열정적으로 들었어요. 그런가? 그러면 열정을 리액션 좀 해줘요. 근데 사실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탄소에 대해서 뭘 알겠어.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제레미 유키는 좀 심하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뭐 하나 나왔네 또. 기본 아닙니까? 총균세가 은대적 총균세인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총균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그만 나는. 까라만 점프도 안 읽은 사람들이 노동의 정말. 도스트.